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림만 그린 고흐는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을까요? 고흐는 가족의 후원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서로 얼마나 주고받았는지가 전부 기록이 돼 있고, 그렇다면 과연 고흐가 얼마나 정도로 가장 생활을 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저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작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보통은 저희는 작가보다 작품이랑 더 친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 얼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은 사실 알고 있는 작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청 유명한 작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린 초상화가 유명하기 때문에 초상화 속에 작가 얼굴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가가 그린 대표작이 아니라 작가에 대해서 아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엄청 유명한 작가 정도 되면은 그 뒤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 알려진 작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작품 뒤에 있는 작가의 삶을 알게 되면은 그 작품이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품에 대해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왜 이렇게 그렸을까를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전시를 재밌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품 뒤 작가의 얘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일까요? 사실 비단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의 작품은 정말 유명한데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고흐의 작품 하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 별이 빛나는 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흐는 저희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많이 알려진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다면 고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사실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 중에 가난한 삶을 살았고 주변인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못할 정도로 성격이 좀 괴팍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고흐는 많은 정보가 있는 작가인데, 과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정보가 정말 고흐의 삶을 나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853년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 준트레트 주에서 태어난 빈센트 반 고흐는 1880년부터 전업 작가 생활을 시작을 해서 1890년까지 수많은 작품을 10년간 그리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작품들이 이 10년 사이에 만들어진 많은 작품들인데요. 10년 동안 그림을 그리는 동안 고흐는 오로지 그림만 그린 삶을 삽니다. 사실 전업, 말 그대로 오로지 작가를 업으로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고흐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 고흐가 작품을 딱 하나밖에 판매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그 작품도 본인 친구인 화가의 여동생이 산 이제 그림인데, 그렇다면 전업,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림만 그린 고흐는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을까요? 고흐가 작품을 판매해서 수익이 없었으면 다른 곳에서 이제 수익이 있어야겠죠? 보통 이런 작가들 중에는 후원자의 후원을 통해서 작업 활동을 이어나가는 작가가 많습니다. 고흐도 그러했는데, 고흐는 가족의 후원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말이 좋아서 후원이지 고흐가 사실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아버지랑 동생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중에 나중에는 동생한테만 받았었습니다. 왜냐면 부모님한테 계속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그걸 어디에 쓰냐 막 이런 잔소리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 용돈에 대한 잔소리가 심했기 때문에 동생은 사이가 좋았고, 흔쾌히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보통 동생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고흐가 얼마 정도를 받아서 생활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저 좀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보통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세요. 보통 용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 달에 뭐 생활비 한 100에서 200 정도는 쓰겠지라는 이제 생각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평소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 50만 원에서 30만 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가난했고 맨날 술 먹어도 비싼 술 못 먹고 악생트 먹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좀 특이하신 분들이 한 500만 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작품 많이 그렸는데 돈이 많았겠지, 아니면 이거 적게 받았으면은 나한테 물어볼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높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단 한 번도 근처에 간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흐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태호가 고흐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전보 수표, 이런 기록이 전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록에서 서로 얼마를 주고받았는지가 전부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전부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달 평균 태호는 빈센트에게 약 100프랑에서 150프랑 정도의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게, 과연 이 100에서 150프랑이 어느 정도의 돈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실 프랑스가 프랑이라는 돈을 안 쓰게 된 지도 너무 긴 시간이 지나서 전혀 감이 안 와요. 게다가 1880년대 프랑이라고 하면은 전혀 감이 안 오죠.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은 2024년 기준 한국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고 나오게 돼요. 2천만 원. 와. 그 정도 돈 받을 수 있으면 사실 그림 그림만 날 것 같아요. 그죠? 그 2천만 원, 그 100에서 150프랑이 당시 돈으로도 어느 정도였냐? 네덜란드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 당시 네덜란드 돈으로 약 75기더 정도가 150프랑의 가치를 가졌는데, 7인 가족을 먹여 살리는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돈이 보통 32기더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고흐가 사용했던 그 75기더는 14명의 생활비죠? 14명이. 지금도 2천만 원이면 14명이 살 수 있나? 잘 나눴으면 살 수 있겠죠. 지금 가치로 생각해보면 1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한 사람가 돌아가니까 생활할 수 있겠죠. 어쨌든 14명의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했던 고흐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아는 고흐의 이미지는 사실 이런 2천만 원씩 받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죠? 악생트 마시고 싸구려 술인, 물감도 주워 먹고 옷도 해진 거 입고, 그런 이미지의 작가인데, 그렇다면은 과연 고흐는 정말 돈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흐는 돈이 부족했던 건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씀씀이가 그렇게 경제관념이 투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해픈 소비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노란집에 살던 시절을 보게 되면은 노란집이 처음에는 고흐가 살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였냐? 작업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흐가 살았던 그 노란집은 고흐의 고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고흐는 어디서 살았냐? 그 당시에 초반에는 호텔에서 살았습니다. 호텔에서 한 달 동안 숙박을 하면서 낸 돈이 약 30프랑 정도가 되고, 동시에 노란집의 대여비가 약 15프랑 정도가 됐어요. 그 외에도 이제 잠만 자고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니까 식비도 들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또 술도 먹었어요, 이 사람은. 또 관람가도 갑니다. 사용한 돈을 보면 굉장히 많이 쓰죠. 심지어 본인이 청소도 안 해요. 청소부를 고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란집에 갔던 초반 시기에 한 달 생활비가 약 90프랑 정도가 돼요.
벌써 많은 돈이죠. 100에서 150%를 받았다고 하는데 한 달에 그 중에 60, 7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100% 받은 달이었으면 90%를 그렇게 날려버리는 건데 그만큼 돈을 헤프게 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이 모자란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렇다면은 과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에 열정 넘치고 배 굴러가면서 그림을 그리던 고흐는 아예 없는 사람이냐? 이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고흐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다른 작가와 크게 다른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두께감이 있는 그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께감이 은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도 물감이 정말 그냥 두껍게 발려있어요. 고흐는 물감을 정말 아낌없이 쓴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작가들에 비해 많은 색과 많은 물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시대 작가들이나 고흐랑 같은 세대 작가들은 왜 그런 식으로 그림을 안 그렸냐? 우선 첫 번째로 고흐 이전 작가 같은 경우에는 물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흐 이전 시대에는 지금처럼 튜브에 담겨있는 물감이 나오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감을 어떻게 구했냐? 그 당시 작가들은 직접 원료와 물감을 만드는 수용액을 섞어서 물감을 만들어 쓰는 작가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광물로 만든 물감이라든지 아니면 벌레로 만든 물감이라든지 천연 재료, 광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감을 많이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감 구하기가 힘들었던 만큼 물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쓸 수밖에 없었고, 반면 고흐 시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튜브에 담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물감이랑 유사한 형태의 물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화학물질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감이 나오기 시작하고 일정한 색깔에 그리고 많은 용량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고흐는 이전 작가들에 비해 쉽게 물감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감을 많이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 동시대의 작가들이 그렇게까지 물감을 쓸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물감이 여전히 비쌌습니다. 여전히 비쌌어요. 당시에 고흐가 썼던 물감 회사가 윈서 앤 뉴튼이라는 물감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도 물감을 만듭니다. 지금도 물감을 만들고 고흐가 사용했다는 거를 하나의 광고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물감 가격을 찾아보게 되면은 윈서 앤 뉴튼사의 0.5온스짜리 물감 하나가 약 6실링에서 2펜스 정도 했습니다. 이 가격이 이제 현재 한국 돈으로 보게 되면 얼마냐? 9,000원에서 32,000원 정도 사이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색깔에 따라서 들어가는 원재료가 다르고 비싼 물감 같은 경우에는 비싼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물감 하나는 가격이 다른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사실 감이 안 와요. 그죠? 그래서 지금 판매하는 윈서 앤 뉴튼사의 물감 가격을 보게 되면 0.5온스짜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1.25온스짜리가 제일 작은 물감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거 하나의 가격이 약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물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작가들이 쓰는 물감이 그 정도 가격을 합니다. 그럼 이제 0.5온스랑 1.25온스니까 용량이 다르죠? 용량이 다른데 같은 용량으로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당시 고흐가 썼던 물감 가격이 30,000원에서 90,000원 정도 됩니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물감 하나면은 그림을 완성할 수 있냐? 물감 하나로 그림을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흐의 작품 크기를 보게 되면은 엄청 작지도 않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가난한 작가들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작품 크기가 큰 작가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 이유에는 지금 말한 물감 가격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물감뿐 아니라 캔버스도 필요하고, 캔버스 표면에 바를 젯소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많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그치지 않고 고흐는 물감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오죽하면은 동생 태호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파리, 당시 미술의 중심지죠. 거기에 있는 고급 물감을 구해달라는 편지를 쓸 정도로 물감에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해픈 소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림에 돈을 쏟아부어서 배를 불면 작가로서의 고흐는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고흐가 실제로도 물감에 돈을 엄청 썼기 때문에 물감 사느라 밥 먹을 돈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신화와 다른 고흐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 저희가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처음 드는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 가난하고 배고픈 작가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림을 그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사실 많이는 없을 겁니다. 고흐의 그림을 보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거는 단순히 이런 꿈속에 나올 것 같은 신비로운 색과 형태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냐? 동생 테오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흐는 순전히 그림만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또한 물감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지 해바라기, 그리고 자화상 같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작가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작품을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고흐의 작품을 볼 때 고흐가 얼마나 배부르면서 저 작품을 그렸을까라는 생각보다 저 색은 얼마나 물감을 아낌없이 썼을까, 얼마나 그림에 본인의 모든 것,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을까라는 것이 좀 더 보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고흐가 그림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것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지만 그 중에 엄청난 지분을 그림에 쏟아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림만 그릴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고흐의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다양한 미술에 대한 정보, 그리고 더 미술 뒤편에 숨겨져 있는 사실 정확하고 유익한,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방송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좀 더 그냥 미술관에 갔을 때 한마디 던질 만한, 혹은 술자리에서 미술 관련 좀 있어 보이고 싶을 때, 미술 얘기를 할 때 야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요. 재밌고 가깝게 미술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야기를 들고 오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더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